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 전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때로 돌아갈래? 절대 안 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 지금이 더 훨씬 행복해요. (93년부터) 작곡가가 됐으니까요. 20대 초반이었어요. 제가 23살, 4살 뭐 그 무렵이죠.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그냥 홀을 다니신 한국에 나와서 그 데모 테이프라고 이제 불렀던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에 제가 만든 노래들을 담아서 제 여비가 27만 원 정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제가 악기 하나 들고 김포공항에 당시 내려서 각 기획사 주소를 다 찾아서 그 당시 여학생들이 보는 잡지의 맨 뒷면에 보면 팬들이 팬레터를 쓰라고 그 기획사 주소가 있었거든요. 연락처랑. 기획사를 찾아다니면서 제 노래를 들어봐 달라고 그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고 제일 유명한 스튜디오 가서 앞에 가서 뮤지션들이 오갈 때 제 음악을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이렇게 전단지를 돌리듯이 이렇게 계속 뿌렸었어요. 그게 거의 한 6개월 이상 매일 저의 일과였어요. 이게 뭐 좀 에피소드이기도 한데 그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돌리고 다닐 무렵에 심신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인기 많은 시절이었거든요. 심신 씨가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을 보시는 분이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작곡가한테 곡을 받으면 좋겠느냐, 새 앨범을 작업할 작곡가가 누구냐 했더니 그 점쟁이가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이렇게 입모양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잘 웃는 모습만 봐서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입 옆에 점이 있어. 그 친구를 잡아. 그 친구가 대박 날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저 아는 제 매형이 오늘 여러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 심신도 온대. 너 같이 따라갈래? 그래서 저는 와 유명한 가수가 나오니까 온다니까 그냥 그 자리에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와 심신이다. 와 신기하다.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심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앞으로 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신 씨가 그때 이제 점 있는 작곡가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입 옆에 점이 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대요. 근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너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곡을 하려고 미국에서 홀을 다시 나와서 지금 기획사마다 테이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소속됐던 그 기획사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했더니 그래? 너 입 옆에 점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 내가 부를 만한 노래 만들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미 그때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어떠한 가수나 어떠한 기획사에서 저에게 작곡 의뢰를 해도 나는 바로 곡을 줄 수 있을 만큼 한 100여 곡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것도 다양한 장르로. 트로트까지. 락, 댄스, 트로트, 발라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가서 심신 씨하고 어울릴 만한 곡을 제가 추려서 다음날 한박기획을 찾아갔고 결국 그 심신 씨 3집 앨범에 10곡 중에 8곡이 제 곡이 수록이 됐어요.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는 경험이 없는 작곡가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러 뮤지션들을 만나게 됐고 제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심신 씨 3집을 통해서 같은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소방차에 그러니까 재결합을 하게 되는데 소방차 재결합 앨범에 쥐카페, 바이바이 2곡을 또 수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태진아 씨가 그 회사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시게 되는데 첫 제작을 하시는데 저에게 제가 그때 악기도 없어서 악기 동량을 다녔거든요. 이 작업실 저 작업실 다니면서 선배들한테 악기를 빌려서 쓰고 있었는데 태진아 씨가 저에게 필요한 악기 목록을 적어라. 그래서 쫙 적어드렸더니 태진아 씨 그 당시 이태원 사무실에 그 악기를 쫙 세팅을 해주셨어요. 자, 내가 이 악기를 세팅했으니 네가 내 가수를 위해서 음악을 좀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진 곡이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그 1집 앨범 전체를 다 거기서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 입 옆에 점 때문에 제가 작곡가가 된 거예요. 아니었으면 더 오래 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그 어드밴티지였던 것이 제가 그 당시 미국에서 왔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미국에 사실 뭐 오래 살지도 않았고 미국에서 음악을 막 공부하거나 제가 미국에서 DJ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당시에 제가 미국에서 온 작곡가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게 됐어요. 기획사나 제작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득을 봤죠. 지금은 미국에서 오신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시만 해도 제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했었나 봐요. 기존에 음악하는 것과 뭔가 다를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늘 가요만 듣고 뭐 팝도 물론 들었지만 그랬는데도 저에게 굉장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됐죠. 원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가요제 나가는 것이 꿈이었고 근데 아버지가 워낙 보수적인 목사님이시라서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찬송가를 제외한 모든 음악은 다 사탄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도요. 그래서 지금도 가요 절대 안 들으시고 채널 돌리시다가 음악 소리 나오시면 바로 돌리세요. 그러신 분인데 저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팝에 심취해 있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둘리스라는 그룹이 내한 공연을 했거든요. 원티드라는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국내에서 엄청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둘리스라는 그룹이 내한 공연을 하는데 그 당시 초등학생 중에서 팝송을 듣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리스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5,000원이었거든요, 입장료가. 저 혼자 그 콘서트를 보러 갔어요. 5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팝에 심취해 있었고 어렸을 때 빌보드 차트를 매주 받아보고 싶은데 그 당시는 인터넷도 없고 그 빌보드 잡지를 구할 수도 없어서 그 AFKN 라디오 방송에서 아메리칸 탑4라고 해서 케이스 케이즘이라는 DJ가 매주 방송으로 빌보드 차트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40위 무슨 곡, 39위 무슨 곡. 그럼 그걸 제가 4시간 생방송을 들으면서 받아 적었어요. 30위부터 40위 곡 중에 뭐 한두 곡은 듣게 되잖아요. 듣는 동안에 정리를 하고 소개만 할 때는 얼른 받아 적는 거죠. 그래서 40위부터 1위까지를 한 주도 빠짐없이 빌보드 차트를 받아 적었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따로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차트. 그 대신 빌보드 차트의 형식을 똑같이 따와서 저만의 빌보드 차트를 만들었죠. 중고등학교 6년 동안 매주 썼어요. 뭐 히트가 안 된 가수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90년대 활동했던 가수는 저랑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샵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샵을 통해서 히트곡은 없어요. 하지만 샵 앨범에도 제 앨범이 다 들어가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면 조금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영훈, 윤일상 곡을 받아와야 레코드 회사에서 이렇게 선급금을 지급해주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한 곡이라도 곡을 받겠다고 찾아오시니까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윤일상 씨나 뭐 이경섭, 저 최준영 이런 분들이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냥 그분 곡을 받아서 다 진행이 됐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한 곡이라도 달라고 막 조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서 어떻게든지 다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년대 가수는 웬만한 가수는 다 일을 해봤어요. 녹음실에서 다 같이 녹음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거 있죠. 늘 주영훈 곡을 타이틀곡으로 쓰는 가수, 늘 윤일상 곡은 타이틀곡으로 쓰는 가수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작자의 그 기호 성향 따라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음악 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철이라는 DJ 형은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자면 굉장히 섭섭한 얘기기도 한데 윤일상 추종자예요. 윤일상이 종교였어요. 이게 사실 일상이랑 친하기도 하고 경쟁자이기도 하고 선의 경쟁자고 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해도 그냥 윤일상이면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거는 무조건 안 좋아하셨어요. 근데 윤일상교를 믿으시면 그냥 윤일상하고만 하면 되는데 뭐 그 후에 유승준 앨범도 할 때도 그랬고 여러 앨범을 할 때 꼭 저도 곡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 알죠. 내 건 깔릴 거라는 거. 그래서 저도 깔릴 걸 줘요. 제 곡만 들으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코요테 회사나 엄정화 회사나 이쪽은 제 거를 할 거기 때문에 좋은 곡은 이쪽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좋은 곡은 이쪽 주고 안 좋은 곡을 주니까 그 윤일상 씨 곡을 좋아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들어보고 더 좋은 곡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윤일상 게 좋네 하고 윤일상 걸 하게 되고 저는 조금 덜 좋은 곡을 주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파가 갈렸었죠. 그래서 제가 제 대표곡으로 이제 이름이 쭉 나열된 그 가수들 앨범은 제 고객들, 윤일상 대표곡으로 쭉 나열된 그 가수들 제작자는 윤일상 고객들. 그래서 판이 쫙 나뉘었었죠. 그냥 늘 그 제 스케줄표 화이트보드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번 달에 써야 될 가수들 뭐 그 당시 활동하는 가수 이름이 다 적혀 있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저는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 곡독촉이 빗독촉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책임을 못 지고 있으니까 왜 빨리 곡을 안 주냐라고 전화가 오는 게 빗독촉처럼 저는 너무 스트레스여서 그 왜 요즘 다 비슷한 핸드폰을 쓰다 보면 비슷한 벨소리가 울리잖아요. 저 깜짝깜짝 놀라는 그 트라우마가 그때 생겼어요. 전화를 안 받았어요. 왜냐면 빗독촉처럼 곡 독촉이 오는 거예요. 왜 빨리 안 만들어주냐. 그 당시엔 따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따블. 윤일상 반, 주영훈 반. 돈이 많은 회사들은 이제 그렇게 했었고 보통 제작자들은 다른 신인 작곡가나 다른 작곡가들의 그 앨범을 쭉 제작을 해놓고 타이틀곡, 쉽게 얘기하면 홍보를 할 만한 노래를 윤일상 씨한테 2곡, 저한테 2곡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성향별로 윤일상 거만 2곡 받는 분이 계시고 저한테 2곡 받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마치 짜장면 짬뽕 메뉴 시키듯이 저한테 항상 댄스 하나, 발라드 하나. 그 스케줄표 그 당시 보면 뭐 댄 2, 발 2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댄스곡 2개, 발라드 2곡이라는 뜻이에요. 한 10몇 명씩 적혀 있었죠. 항상.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밀리면 다음 달 밀려지면 이제 제작자들한테 막 엄청 혼나기도 하고 뭐 왜냐면 나이가 또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제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이쪽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거의 사정하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순위에서 좀 밀리죠. 제작자도 연예계에 처음 일하는데 가수도 신인이야. 그러면 3번이었다가 또 누가 들어오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뭐 그렇게 했었어요. 협박도 받았었죠. 그 당시 나이트 클럽이 유행을 하면서 나이트 클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사장님들 혹은 또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유독 연예인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작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뭐 트롯 제작을 많이 하시다가 점점 댄스 가수들이 워낙 유행을 하니까 댄스 가수 제작을 엄청 많이 했죠. 그리고 또 그런 나이트 클럽일수록 DJ들과 인맥이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나이트 클럽 사장님들이 친한 DJ들한테 야, 네가 곡 좀 모아서 뭐 제작 좀 해보자 해서 곡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갑자기 업계에 처음 보는 분들이 연락 와서 곡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저는 연락을 피하고 안 만나고 하니까 여의도 SBS가 있을 당시에 제가 거기 앞에서 납치된 적이 있어요. 잠깐 따라오라고 저를 차에 태워서 어느 사무실에 끌려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겁박을 준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겁박이잖아요. 그게 납치지 뭐 그게 뭐 잠깐 같이 갔다고 했지만 경찰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임의 동행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납치지. 지금 생각하면 완전 납치예요. 그리고 앉아서 커피도 주고 음료도 줬다고 하지만 그게 어찌 감금이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문신 있는 아저씨들이 한 열댓 명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감금이 아니냐고요. 그때도 똑같아요. 댄스 둘, 발라드 둘. 그래서 각서 썼죠. 언제까지 제가 댄스 두 곡, 발라드 두 곡을 써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 풀려난 적도 있고 제작들한테 맞은 적도 많고요. 곡 빨리 안 써준다고 맞은 적도 있고 왜냐면 그때는 제가 20대였고 어릴 때였고 제작자들은 나이들이 있으신 뭐 형님 뭐 이런 분들이고 했으니까 특히 뭐 조직 생활 하시던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형님들이 술도 많이 사주셨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겁만 준 건 아니고요. 술도 많이 사주셨고 그래서 저는 당시 이렇게 놀러 다니면 술값 거의 안 내고 다녔어요. 그냥 거의 저도 슈퍼갑이었죠 그때는. 일단 작곡가가 많지 않았고요.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저랑 윤일상 씨랑 이제 같이 뭐 히트곡이 좀 많이 나오고 하던 때니까 저희한테 일이 많이 몰렸었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일단 곡을 사려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곡을 들어봐야 곡을 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모를 만들어서 주면 그 당시 CD에 이제 복사해서 주면 들어보고 오케이가 되면 노래 녹음을 하는데 윤일상 씨랑 저는 데모가 없었어요. 그냥 곡만 주면 그 곡이 좋든 안 좋든 그냥 부르시는 거예요. 제 곡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오케이예요. 그냥 제가 딱 보고 그냥 너는 이런 거나 불러라 하면 그냥 대충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좀 정성을 기울인 경우도 있고 왜냐면 정말 찍어내기 바빴거든요. 잠잘 시간도 없었고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로. 전 타임머신이 있어서 그때로 돌아갈래? 절대 안 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 지금이 더 훨씬 행복해요. 그냥 정말 정말 그런데 제가 98년, 99년부터 또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찍어내는 양은 똑같이 줄지 않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 게 뭐냐 방송국에서 제작자들을 만나잖아요. 대기실에서. 곡 부탁이 더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 뭐 미리 밀려서 못 만납니다 하면 안 만나면 곡 부탁을 안 받는데 방송국에 오면 제작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영훈아 하면서 부탁을 하니까 막 어떤 분들은 뭐 분유값이 없다 우는 분도 계시고 뭐 하니까 만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일요일 밤에 MC 하면서 소방학교라는 프로그램 할 때 되게 이제 대중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을 무렵에 촬영 새벽 1시에 2시에 끝나고 저 혼자 작업실 와서 그때부터 악기 열고 곡 찍어가지고 아침 8시, 9시까지 그리고 녹음실 가거나 또 방송 가거나 이걸 매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아쉬운 점은 제가 저 스스로 나는 회색이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방송이 끝나면 그 당시에는 같이 뭐 맥주 호프집에도 가고 혹은 나이트에 가서 같이 이렇게 뒤풀이도 하는데 저는 항상 혼자 작업실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쉬웠어요. 미안했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나는 혼자 작업실.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전 작곡가였고 작곡가들 모임에 가면 저는 연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늘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있잖아. 저거 딱 들으면 주연 것 같아. 뭐 저거 딱 들으면 누구 것 같아. 다 비슷해라고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기 바쁘니까 뭘 새로운 음악을 듣고 뭘 상상을 한다던가 영감을 얻을 시간조차 없었죠. 그때는 뭐 그냥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면 아, 저때 왜 저렇게 했을까? 뭐 아, 저때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더 했을 텐데. 뭐 이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면서 또 저도 젊을 때라서 또 놀기도 많이 놀고 또 하기 싫으면 뭐 술도 먹고 막 그럴 때라서 그러니까 뭐 다 하고 싶었던 거죠. 뭐 방송도 해야 되고 뭐 놀기도 해야 되고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